자, 사회 이슈와 문화를 짚어보면서 주목할 만한 콘텐츠 그리고 문화와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금요 컬처 클럽. 오늘도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와 함께 영화와 책을 골라오셨는지 궁금한데 또 영화부터 만나봐야겠죠. 심아님? 네, 지난주에 일어난 이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1,400여 명 사망하는 큰 피해를 입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또 엄청난 공습을 행해서 국제사회에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전쟁 관련 영화, 이제 반전 관련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컬처 클럽에서도 영화를 소개한 적이 있죠. 네. 두 편이 있었는데 그 두 편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전에 소개했던 영화 중에 조조래빗이라는 영화와 지상 최대의 맥주 배달 작전이 기억이 있었습니다. 납니다. 네, 이제 조조래빗 같은 경우는 10살 꼬마아이의 관점으로 2차 세계대전 말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치를 신봉했던 소년과 그 뒤의 일들을 좀 가족, 친구를 통해서 겪으면서 이제 그가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상 최대의 맥주 배달 작전 같은 경우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친구에게 미국 맥주를 전달하기 위해 무작정 베트남 전쟁 한복판으로 맞아요. 뛰어들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그러니까요. 했었죠. 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고 단순히 승리만을 이야기했던 전쟁이어서 좀 아무것도 모른 채 뛰어들었지만 직접 눈앞에서 본 전쟁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기에 훨씬 충격이 컸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반전 영화로 이 두 개의 영화는 좀 전쟁의 과정 속에서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좀 적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장면과 스토리가 꾸며져 있어서 보시기에 좀 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드리고요. 사실 오늘 소개한 영화는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무겁고 좀 더 예술 영화 같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두 영화를 먼저 보시고 이 영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할 영화 좀 알려주시죠.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빈폴입니다. 그래서 메이커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네. 아닌데요. 아니군요. 네. 빈폴은 말 그대로 콩과 막대기, 그래서 즉 콩넝쿨이 감고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막대기를 뜻하는데요. 이제 죽은 콩대가 새로운 콩대로 하여금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네.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는 막대를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러시아어로는 키다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오. 네, 그래서 빈폴은 주인공 이야의 별명이기도 한데요. 이야가 이제 키가 크고 좀 마르고 해서 이제 그 극 중에서 빈폴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두 주인공 이제 이야와 마샤라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1945년 레닌그라드 즉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네. 이제 전쟁 직후이다 보니까 당연히 도시는 좀 폐허가 되었고 또 그곳에서의 삶은 좀 가난하고 삭막했던 그런 모습을 그렇겠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하는 전쟁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들 파슈카를 대신 키우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사실 그녀가 전쟁터에서 포병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쟁 후 뇌진탕 후유증으로 갑자기 이제 온몸이 이제 뭔가 증세도 없이 갑자기 탁 굳어지는 네, 그런 병을 앓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찍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병은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아들 파슈카를 잃게 만드는데요. 네, 같이 놀아주다가 네. 이제 갑자기 몸이 굳은 굳어서 아이가 이제 지식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네. 후유증으로 얻은 그 질병 때문에 네, 몸이 네. 굳었는데 몸이 굳어서 그 네. 아이가 죽은 거예요? 네, 아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다가 굳어서? 자기도 이제 그게 갑자기 증세가 찾아오다 아이고, 보니까 네, 그렇구나. 그렇게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런 그녀에게 함께 이제 전우로 보냈던 마샤가 이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샤도 전쟁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탄의 파편을 맞아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도 받았었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제 코피를 흘리는 후유증도 앓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라 이 전쟁이 막 끝난 상황이라면 이 황폐한 도시들 또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는 네. 군인들과 시민들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주인공들인 그들의 삶 속에서도 뭐 자궁을 털어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이하가 소중히 여기면서 키우고 있었던
죽은 아이 그 파슈카는 사실 마샤의 아이였고 이제 그녀가 아이를 낳자마자 네. 이하한테 좀 키워달라고 부탁하면서 함께 군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하가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소중히 기르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자신의 실수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힘든 후유증으로 아이와 놀다가 이제 아이가 뭉개져서 사망하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마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이하에게 새로운 애인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으니 근데 그 자신이 지금 자궁이 없다 보니 이하에게 네가 지금 내 아이를 키우다가 사망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해서 조금 그건 너의 실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탁을 꼭 들어달라라면서 이제 들어주기 힘든 부탁을 하나를 하는데 네, 이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병은 아니지만 어제 자신의 실수로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렇죠.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이 마샤가 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하가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고요. 그리고 마샤도 새로운 애인과 새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애인의 집에서는 그녀가 전쟁터에서 갖은 고초를 겪고 왔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는 엮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 사실 마샤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군인들을 지원하는 전쟁터 부인으로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전쟁터를 뭔가 지배하는 대장이 되기보다는 그 대장을 보필하는 부대장으로 있었다라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애인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에 들지도 않았거니와 자신들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애인까지 이제 귀족으로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다녀온 마샤가 더 부담스럽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시대와 사회가 많은 이들을 전쟁에 참전하게 하고 또 많은 참전자들로 그 전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또 후유증과 같은 여러 흔적들이 생기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후까지 책임져 주진 않군요. 네. 또한 전후에도 개인들의 삶도 또 스스로의 자신의 탓으로만 돌리게 되고 전쟁의 상흔이나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두 여성 주인공 이외에 남성 주인공 스테판이라는 인물도 보여주는데요. 이 인물은 전쟁터에서는 매우 뛰어난 저격수로 활약을 했으나 지금은 온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불구의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도 전쟁터에서 한때는 막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고 쓸모있는 사람이었으나 네. 지금은 병원 침상에서 움직이지도 뭐 하지도 못한 채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혹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영화에서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그렇게 대비되는 모습이 자신 스스로도 보기가 싫을 것이고 그리고 생존과 승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에 매몰되어야 했던 전쟁터와는 다르게 뭔가 패배자로 보이기만 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아마 자신이 전쟁터에서 잘 나갔을 때 느끼는 가치로 따졌을 때 지금의 역할이나 위치가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그는 결국 이제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예, 가족에게 부담되지 않게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보면 전부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좀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자주 드러납니다. 신체가 불구가 되거나 그렇지. 아니면 누군가를 파멸로 이끌거나 혹은 누군가의 위에 서겠거나 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핍박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전쟁 이전에 어떤 안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지만 뭔가 폭발적으로 막 드러내지는 않고 고요히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분노나 그런 여러 감정 등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전혀 보는 입장으로서는 고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방식으로 영화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사실 많이 보잖아요. 또 네. 많이 있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영화는 어떤 영웅의 희생 정신을 그리거나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위대함을 표현하곤 하는데 이 소개해 주신 영화들은 보면 뭐 재밌게 혹은 뭐 담담하게 전쟁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화 속 주인공들 모두 사실 삶에 대한 끈기, 삶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네. 사실 그건 역시 쉽지 않은데 이제 영화를 통해 보다 보면 전쟁 이후에 그들은 뭔가 희망을 쫓지만 그 희망을 찾을 수 없는지, 왜 그렇게 찾을 수 없는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이 그 뒤편에서 개인들의 삶에 크게 상흔을 남기는 것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맞네요. 사실 이제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몇몇 분들은 좀 전쟁에 대해서 손쉽게 입에 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댓글창을 보면은 뭐 전쟁해야 된다, 뭐 해서 싸워서 맞아, 이겨야 맞아, 된다, 뭐 이런 맞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 이것을 단순하게 누가 이기고 진다라고 정의하기엔 좀 이 영화처럼 수많은 희생되지 말아야 할 목숨이나 어떤 가치들이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이 희생에 비롯된 사람들은 사실 국가 간의 정치나 경제, 권력 다툼과는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단순히 전쟁이 누구의 옳고 그름만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전쟁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기도 하고 또 심지어 옳고 그름이 전쟁 이후에 판명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이 점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네. 그리고 전쟁에 관련해서 이제 영화를 소개하게 되면 제가 주로 이제 반전 영화를 소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말에 영화를 보시면서 좀 사라지지 않았던 전쟁의 상처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원작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바라볼 때 여성이 참전했을 때의 그 이야기 어떤 에피소드들일까요? 이런 것들 좀 담고 있는데 이 책도 읽고 나면 많은 울림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영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희생에 비롯된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정치, 경제, 권력 다툼과는 크게 상관없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전차와 지상군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 아무 죄 없는 일반 국민들이 인간 방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1차, 2차 세계대전과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는 요즘인데 오늘 신바의 픽인 영화 빈포를 보면서 전쟁의 잔혹함을 또 전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책으로 넘어가 보죠. 청년님. 네, 저도 그 신바님 영화 추천에 맞춰서 네. 중동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임용한, 조현영 작가가 쓴 중동 전쟁이라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500페이지가 넘어요. 500페이지가 500페이지. 네, 넘는 책이고 그 중동에는 이제 총 4차례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평화가 있다가 다시 전쟁이 선포가 된 건데 이제 유럽 대륙에서도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이제 또 중동 아시아 대륙에도 펼쳐지고 있어서 이 전쟁이 너무 이렇게 당연한 것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극이 좀 종료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중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자 이 책을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 전쟁은 이 세계대전과 함께 시작해서 1973년까지 꽤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어쩌면 5차 전쟁으로 나아가는 그 전초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중동 전쟁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 배경까지 서술하고 있습니까? 네, 그 책이 정말 두꺼운데 네. 뭐 재밌게 읽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간결해요. 문장이 네. 간결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와 사례들을 좀 많이 넣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재밌게 읽을 만한 책이고 이 저자들이 좀 앞에 설명을 해뒀는데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다른 민족으로 얘기되는 그 두 민족의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모아보고자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데이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읽다 보면 굉장히 역사학자의 어떤 마인드와 태도로 이 책을 좀 서술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자, 아주 핵심적이면서 기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을 탐했을까? 네. 그리고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왜 팔레스타인으로 모였을까? 이라는 네.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까? 네, 이 책에서 그 얘기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 전쟁을 이제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네.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유대인들한테 땅이 필요했다라는 점 하나 하고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그 오명으로
2000년 동안 이제 핍박을 받는 이제 민족으로 흔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또 유럽 사회 내에서는 그게 조금 더 심한데 게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토란 단어는 유대인들 집단 거주 지역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거의 명사화되어서 특정하게 구획된 지역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어떤 특정한 공동체를 게토화가 되었다 혹은 게토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을 강제 격리했던 땅, 게토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제 그걸 경험했던 유대인이다 보니까 전 세계를 부유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과 고향에 대한 열망이 엄청 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제 원래 머물고 있는 그들의 정신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의 근처에는 이제 시온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 시온산이 마치 우리가 뭐 백두산을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듯 그 시온산이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소가 된 거고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으로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런 철학적인 이데올로기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에는 이 땅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떤 좀 중요한 가치가 있는 고향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책을 좀 읽다 보면 재미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점이죠? 뭐냐면 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들의 땅을 만들자, 우리들 나라를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이야기가 막 나올 때 어디에 국가를 건설하면 좋을지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군데가 있었다라는 점이 되게 재밌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보가 있었다는 네, 거예요. 자, 유대인이 모여 함께 살아갈 땅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여러 후보지가 있었다. 네. 그럼 그 후보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처음의 모델은 베네치아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오. 네, 베네치아.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 베네치아가 물론 이제 상권의 중심지잖아요. 네. 금융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착하기 좋은 도시로 처음에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정착지에 대한 열망을 부추긴 인물이 헤르칠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좀 부유한 인물이었는데 네. 그가 처음 시도했던 신생 유대인 국가는 베네치아. 야. 거기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아르헨티나가 있었고 우간다가 있었고 우간다요? 네, 키프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르칠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신생 유대인 국가의 정착지는 우간다였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약 우간다가 유대인 정착지가 됐다면 아마 세계 역사는 진짜 많이 바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네. 결국 고민 끝에 그들이 택한 건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옛 셈족계의 일원이 털을 잡았던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팔레스타인이 됐는데 왜 그 지역이 되었냐라고 하면 중동 사회에서도 팔레스타인은 가장 변방이었다라고 해요. 가장 가난한 농촌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소유하고 있지 못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살고는 있지만 이 땅은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고 아랍인들이 지주로 있는 땅의 소장농들이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땅의 주인이 다른 땅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 팔레스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으로 정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향을 잃은 만큼 유대인에게 이 땅에 대한 감각은 남다르게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장농으로 살았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도 좀 특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한 연구 질문은 왜 이 팔레스타인들은 이 밀려드는 유대인들을 견제하지 못했냐라는 겁니다.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첫 번째 정의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오스만 제국이었다.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그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다 농부라서 이 수천 년 여기서 그냥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법적인 소유권에 대한 감각이 크게 없었다라는 거죠. 당신들 유대인은 금융을 하고 그렇지. 은행을 하고 해서 소유권에 좀 이렇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똑똑했죠. 팔레스타인은 네, 그렇지 지금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여기서 수천 년 살아왔고 조상이 있었고 여기서 내가 땅 갈고 밥 먹는 건 우리들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감각이 달랐던 두 인종 여기서 서로 이렇게 함께 처음에 공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훨씬 더 땅에 대한 어떤 소유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강했는데 그 이유로 설명을 하는 게 유럽 대륙에서 유대인들한테는 토지 소유 금지 조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아주 차별적인 조항이 유대인들로 딱 특정해서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유대인은 계속 이방인으로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땅에 대한 소유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강했던 거고 그 소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리적으로 행했던 게 간접적인 재산권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인이 되고
수공업자가 되고 이제 고리 대금업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가 되면서 이제 은행과 금융이 하나의 산업이 된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룹이 되었고, 그렇게 세계대전 동안 영국과 미국의 중요한 돈을 대는 파트너 그룹으로 유대인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네. 서구 사회에서 유대인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들은 왜 팔레스타인 땅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떤 네. 차별을 받았는지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좀 책을 읽으면서 참 전 재밌다라고 느꼈던 건데, 유대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위치가 됐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유럽 사회 인식이 함께 이들을 좀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는 돈은 그냥 정치 권력에 필요한 만인을 위한 금고였다고 해요. 그래서 근대까지 유대인 대상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뭔가 해결해야 되고 덮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유대인을 때리고, 유대인을 때리면 돈이 나오고 그 돈으로 정치 권력을 유지를 하고 네. 사회 문제는 유대인으로 해소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집단 린치가 가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좀 나오는데, 이 물리적인 족쇄보다도 이 집단을 열등화시키는 게 참 무서웠다. 그리고 이제 사악한 집단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일이 참 이제 거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어떤 금융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유대인들이 이 핍박과 이 집단적 폭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의 서구 사회의 지지 아래에서 만들어진 아랍권과 팔레스타인 내에 있는 어떤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리고 가자지구라는 지금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책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들었는데 벌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나온 문장 중에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을 해볼 때 가장 현실적인 문장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나운서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져와 네. 봤습니다. 좋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자발적인 의견 일치는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계몽민족이든 원시민족이든 모든 민족은 자기 땅을 민족의 고향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을 유일한 소유주로 여긴다.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네. 이건 해결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아니라고 말하는 건데. 맞아요. 그게 이제 그게 답인가? 우리 현상인 겁니다. 지금. 그렇구나. 네, 이 내용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또 이 중동의 역사를 파헤칠수록 이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남는다라는 거죠. 저도 남기는 해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 일어났던 어떤 네 차례의 전쟁, 그리고 지금의 맥락을 보면 참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힘든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고, 결국 땅이라는 게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인종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 민족이 차지한 우리 땅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 땅이 되는 것이냐, 이건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고 우리 민족이 이기냐 너희 민족이 이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 국가의 문제로 해결하기에는 요원하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이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의제 테이블에 개입을 해서 이 어떤 좀 공동선의 관점으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최선이지 않은가 정도가 지금 이 현상에 대한 우리의 대처법이 아닐까 싶고요. 네. 누구의 편을 들고 그래서 세력을 한쪽을 강화하게 하는 건 어쩌면 적절한 해결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중동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단편적인 뉴스만 보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처럼 혹은 전문가들이 써냈던 책, 그리고 이 전쟁의 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로 간접적으로라도 이걸 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도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슈들, 오늘 책과 영화를 만나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무겁고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도 반드시 생각해 볼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나고 자라고 지켜야 할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긴 합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철저히 그 이면을 공부하고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주일 활용해서 영화 빈폴, 책 중동 전쟁 보고 읽으시면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커처클럽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부비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